엄마, 여기서 쉬면 돼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하지만 김순옥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이제 막 시작될 것. 바닷가 창고에 갇힌 어머니.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뒤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옥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물결 위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고 구름은 수평선 가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바다를 보면서도 실은 바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얇아진 입술, 하얗게 센 머리카락. 거울로 보는 것보다 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바다 공기 좋죠? 아들 김태준은 핸들을 잡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은 가볍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고개는 창밖을 향한 채였습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 위로 햇빛이 얼룩덜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며느리 이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지 않아요? 요양원이라면서요.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데가 좋다잖아. 엄마가 그러셨잖아. 김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걸려 있을 뿐 눈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인적 없는 해안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갈대밭이 펼쳐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모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좁아졌고 중앙선도 희미해졌습니다. 회차로 없음이라는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순옥은 그 표지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김태준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습니다. 김순옥은 다시 손을 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가벼울수록 며느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순옥은 더 확신했습니다. 이 차는 요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은 없을 거라는 것을. 바다는 점점 가까워졌고 파도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차 위를 지나쳐 날아갔습니다. 그 그림자가 유리창 위를 스쳤습니다. 물비린내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김순옥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붉고 어두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차가 잠시 갓길에 멈췄을 때
김태주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폰은 내가 들게요. 바닷바람에 고장나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김순옥이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핸드폰은 이미 김태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핸드폰이 아니라 아들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 온 것처럼. 핸드폰은 조수석 옆 수납함에 놓였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딸깍. 보청기도 약봉지도 모두 가방 안에 있었지만 그 가방은 어느새 트렁크로 옮겨졌습니다. 김순옥은 그것을 언제 옮겼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였을까요? 아니면 주차장에서 차에 탈 때였을까요? 그녀가 뒷좌석에 앉으려고 하자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엄마는 앞에 앉으세요. 편하게. 그리고 가방은 트렁크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지혜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였습니다. 김순옥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핸드폰도 가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자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도 없네. 진짜 한적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김순옥은 그제야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CCTV도 가로등도 상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와 갈대밭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혹 낡은 폐가 한두 채가 멀리 보였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봇대조차 드문드문했습니다. 김태준은 거울을 통해 뒷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을 김순옥은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표정,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김순옥의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을 조금 더 꽉 쥐었을 뿐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김순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처럼 아들의 옆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김순옥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차는 방파제 끝에서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출입 금지라고 적힌 오래된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글자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쓰인 위험이라는 글자가 그 아래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김태준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철문을 때리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울렸습니다. 김순옥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샜고 파도는 방파제 아래에서 거칠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았고 구름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듯 했지만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회색과 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천천히 걸어 방파제 끝을 바라봤습니다. 철문 너머로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시멘트 벽은 갈라져 있었고 지붕은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도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그들이 온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다 쪽은 방파제가 끝나는 지점이었고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니? 김순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대답 대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빛이 조금 들어왔지만 깊은 곳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물과 부서진 나무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 진짜 심하네. 빨리 끝내요. 이지혜는 창고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김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트렁크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보였습니다. 김순옥은 그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몇 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것을 준비한 것은 언제였을까? 며칠 전? 일주일 전? 김순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김순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은 더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낡은 옷가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옥은 그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풀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축축한 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몸빼바지 한 벌, 낡은 스웨터 2장, 속옷 몇 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면 돼요. 김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밝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린 것처럼, 마치 걱정하는 아들인 것처럼.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김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주는 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뒷모습은 단단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지혜는 이미 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바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김순옥은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문에 손끝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철문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녹이 손끝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움직여 문의 틈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틈은 좁았고 자물쇠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김태중과 이지혜. 진짜 여기 둬도 되는 거 맞아요? 이지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안 와. 여긴 완전히 버려진 곳이야. 김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밖에 몰라. 걱정하지 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닫혔습니다. 김순옥은 철문에 기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떠났고 엔진 소리는 바다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김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 녹슨 철 냄새, 곰팡이 냄새,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김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순옥은 철문에서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둡고 좁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김순옥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녀는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김순옥은 바닥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비닐로 감싼 서류 봉투.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것.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비닐은 두껍고 투명했습니다. 안에 든 종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비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신탁관리 서류, 수익자 변경 문서, 그리고 접힌 작은 메모. 서류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히지 않았고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법무사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김순옥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신탁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 지정 변경 통지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취소 불가 조항이 명시된 확인서였습니다. 모든 서류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 말은 작았지만 창고 안에서 울렸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그 말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김순옥의 글씨였습니다. 김 실장에게 모든 서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메모를 받으면 즉시 실행해 주십시오. 시간 오늘 오후 2시 30분. 장소 방파제 끝 창고. 연락시간 2시 40분. 김순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손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차가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김순옥은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 작고 오래된 핸드폰. 김태준이 가져간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폰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김순옥은 이 폰을 샀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선불폰으로 개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김 실장에게만. 김순옥은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딱 하나 저장된 번호.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부터 10분 뒤에 전화해요. 김순옥은 폰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이 철문을 흔들었습니다. 삐걱삐걱. 김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을. 그 10분이 그녀의 아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순옥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방파제를 벗어난 지 정확히 10분.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해안 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요. 이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씨 맞으십니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김태준은 멈칫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한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김순옥 대표님의 신탁관리인입니다. 김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대표님이요? 우리 엄마가요? 예. 김순옥 대표님께서 설정하신 신탁관리 계약에 따라 연락드립니다. 옆자리에 이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40분부로 모든 자산이 신탁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귀하가 수익자로 지정된 모든 계좌와 재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그런 걸 언제? 3개월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표님의 명확한 의사에 따른 것이며 취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들이 미끄러졌고 차는 급히 갓길에 멈췄습니다. 뒷바퀴가 자갈을 튕겼습니다. 차 안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김태준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귀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스피커로 전환하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2번째 계좌, 3번째 계좌, 모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지혜도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대표님께서는 매우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증인도 있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30분 안에 대표님의 확인이 없으면 모든 재산은 신탁 계좌로 이전됩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준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당신 뭐 한 거야? 이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김태준은 차를 돌렸습니다. 급하게 거칠게.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지. 당장 가서 풀어야 돼. 차는 다시 해안 도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태준의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계좌 정지 안내.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거부. 대출 상환 요청. 메시지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이지혜도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사 계좌도 막혔어요. 직원들 월급 못 줘요.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멀었습니다. 방파제까지는 다시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임대료 자동이체가 안 됐어요.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가세 납부가 반려됐습니다. 계좌 확인 부탁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금 결제가 안 됐는데요. 김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조수석 밑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차가 방파제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철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끄떡없었습니다. 엄마, 나 태준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김태준은 자물쇠를 흔들었습니다.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지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차에 공구함 있어요. 그걸로 열어요. 김태준은 차로 달려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쇠지렛대를 꺼냈습니다. 그는 다시 철문으로 돌아와 자물쇠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보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었습니다. 문을 잠근 순간 너는 내 삶에서 나갔다. 그의 손에서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젖은 시멘트 위에 붙었습니다. 김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스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지혜가 창고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숨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무겁게. 그 소리가 그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김태준은 어시장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장갑도 없었습니다. 이 상자 저기로 옮겨. 한 남자가 얼음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을 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음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대로 못해?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준은 무릎을 꿇고 얼음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손을 베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주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은 압류되었습니다. 차는 회수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이지혜는 떠났습니다. 당신 옆엔 못 있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김태준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고시원 방 하나에 살았습니다. 창도 없고 침대도 좁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웠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바닥을 청소하고 생선 비늘을 벗겼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었습니다. 손은 갈라졌습니다.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그는 가끔 멈춰 섰습니다. 옛날 사무실 건물 앞을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른 회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골목을 걷는 사람. 어느 날 저녁 김태준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펼쳐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했던가? 어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김태준은 손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견뎌온 하루의 무게를.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한 끼를 아껴 먹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김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고요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어시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을 배웠습니다. 상자를 옮기는 법, 얼음을 다루는 법, 생선을 고르는 법. 손은 익숙해졌고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어시장 사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일 제대로 하네. 계속 나올 거지?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시급 올려줄게. 작은 변화였지만 김태준에게는 컸습니다. 한 달 뒤 김태준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어시장 일이 끝난 후 저녁 시간에 일했습니다. 주방은 뜨거웠고 물은 뜨거웠습니다. 손은 붉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김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손으로 번 돈은 묵직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냈습니다. 밥을 사 먹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태주는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전에 뭐 했어? 김태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잘 됐었나?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네. 그걸로 된 거야. 김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김태주는 방파제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색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방파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부서진 채였습니다. 김태주는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죄송합니다. 그 말은 작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김태주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어시장으로 식당으로. 매일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일 잘하네. 성실하더라. 김태주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태주는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장을 보러 가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은 정직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순옥 회장님께서 귀하의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김태주는 편지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회장실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김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옥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김태주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김태주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앉아.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김순옥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네. 힘들지? 괜찮습니다. 김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그 말에 김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게 줄 건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할 자리는 줄 수 있다. 김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주방에 자리가 하나 있다. 직원들 식사를 만드는 곳이다. 가겠느냐? 김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은 서류 하나를 꺼내 그에게 밀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김태주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조건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대우도 높은 급여도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김순옥은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가 다시 무너지면 난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태주는 일어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파도 소리는 더 이상 거칠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아들에게 준 가르침.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냉정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